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역시 만만치 않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로 시장이 급락했다가 그 이후에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하루에도 지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변동폭을 2에서 3포인트까지 확대하는 이런 정신없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이제 매수와 매도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할 때도 2분할, 3분할, 분할 매수를 하시고 매도할 때도 2분할, 3분할,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지금은 리스크를 줄이는 게 최선이니까요. 리스크를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서 좀 매매를 해야 되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시장 이겨내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겠죠. 이 런앤런을 통해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 건데요. 이번 주 시황은 제가 컨셉을 확실하게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반도체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돼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건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섹터 하나만 본다면 뭘 봐야 될까?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의 끝판왕이 반도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메타버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종목군들, 게임주도 그렇고 많이 약세를 보였어요. 이후에 이제 반도체주가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주를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주력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반도체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가격 상승, 반등 이 부분이죠. 반도체 가격 변화율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반도체 장비 업종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 그리고 DDR4, 5기가 스폿 가격 변화율 추이를 보시면요. 지금 계속해서 가격 하락이 문제였는데 가격 하락이 지금 좀 멈췄어요. DXY 지수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현물 가격, 고정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업종의 이 컨센서스도 낮아지다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장비주라든지 부품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명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 업종 예상 이익 추이입니다. 반도체 12개월 예상 순이익 그리고 코스피 12개월 예상 순이익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들인데 보시면 다른 그 섹터들은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됐는데 반도체 업종은 어째요?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주의 상승을 좀 어렵게 했다라는 부분인데 꺾였다가 최근 횡보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이익 둔화 그러니까 이익 둔화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반도체 업종들이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낮아지기 전 실적 컨센서스가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횡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횡보 이후엔 뭘까요? 그 이후엔 반등이겠죠.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5G 관련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은 반도체주를 반드시 포트에 하나 정도 편입하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많이 관심을 갖고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했는지를 보고 그 종목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런앤런은 모든 코너마다 이제 공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한 코너 한 코너 좀 빠짐없이 잘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군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지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현대바이오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이번 주 시장을 완전히 송두리째 휘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선별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연구 성과를 한 7일 정도에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오미크론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진단 키트 관련주,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주, 뭐 백신 관련주, 네, 이런 섹터 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진단 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진단을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백신이나 치료제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미크론의 분석이 한 2주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직은 오미크론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오미크론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이슈인데, 반면에 전파력은 훨씬 더 세다라고 이제 또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려스럽죠. 하지만 아직은 표본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추가 백신 개발까지 아마 이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맞았었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는 좀 약하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바이오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이 생겨서 뭐 눌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소외에서 약간씩 풀려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오미크론으로 다시 받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도 오미크론 관련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진단키트와 백신 치료제 중에 고르자면 저는 백신 치료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줍니다. 그래서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 중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제약바이오주를 주말 동안 한번 찾아보시면 투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후성입니다. 후성 참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조금 나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진짜 아주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모멘텀이 좋죠. 일단 전해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유가도 올라가고 농산물도 올라가고 뭐 별의별 이제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음식료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그럼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어떤 업체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분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팁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후성을 끌어올렸었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전해질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의 성장 뭐 말할 필요 없죠. 이 시간을 통해서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은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후성하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탄소 배출권. 국내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번 주에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섹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이런 종목군들이 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관심을 좀 확장시켜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번 주에 개인 투자분들의 그 검색 상위에 대표적으로 좀 랭크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온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공조 부분, 강점을 가진 업체로서 성장성은 상당히 좋은 업체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기대감으로 부각됐었던 건 뭐죠? 네, 매각 기대감입니다. 이 매각 관련된 불투명성이 좀 커지고 또 완성차 판매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잘 안 되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의 흐름이 지지부진했고 관련해서 부품주들도 어때요? 같이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 매각을 통해서 뭔가 모멘텀에 대한 변화, 모멘텀에 대한 개선을 좀 꽤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한온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조장치 부분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일본의 닌에게 매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이 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근데 매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 주가가 워낙에 많이 밀렸고 이제 갭상승 출발 후에 또 장대 연봉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서 지금은 뭐 가격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바닥을 잡고 완만한 반등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동차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주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시기는 언제일까? 바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부터 자동차주는 완전히 상승 추세를 보일 건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실 분들은 자동차 관련주를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당장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당장은 워낙에 무겁고 불확실성이 있고 실제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차량 판매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도나 리스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오미크론 확산도 자동차주에는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참 동안은 눌리겠지만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모아가는 전략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한온 시스템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이십니다.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지금 자동차주를 보시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실 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인데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 시에 고평가 논란, 지금 IPO하는 기업들 보면은 어차피 상장하고 고평가 논란 없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뭐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주가가 밀렸다가 재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자주 나타나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군들은 이게 적정 주가다라고 파악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굉장히 풍부한데 당장의 이익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얼마의 프리미엄을 줄 것인가 이거는 너무 주관적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제약주 같은 거죠. 제약주는 실적이 비교적 잘 안 나와요. 하지만 PER 같은 게 50배, 100배, 200배짜리도 많아요. 그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신약의 가치, 임상의 가치. 너무 주관적이에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찾기가 어렵죠. 이걸 다시 말하면 뭐죠? 사실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먼저 선택하고 그런 종목을 많이 매매하시다가 조금 더 익숙해지셨을 때 성장주, 뭐 PER 높은 종목,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이제 손대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처음 하실 때는 너무 이제 성장성만 크게 부각되는 이런 종목보다는 안정적으로 실적내는 종목으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일단 카카오페이는 그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결정된 부분이 또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확실히 좀 튼튼한 기업으로 보는구나라는 공식적인 인정 효과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큰데 자금 유입이에요. 어차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자금들은 계속해서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자금들이 코스피 200 안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을 넣겠죠. 종목이라는 게 사면 어때요? 가죠. 사면 올라갑니다.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올라가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그죠? 요 두 가지 효과를 보시면 코스피 200 편입과 편출이 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감안해도 단기간에 좀 슈팅에 대한 부담감은 있죠. 지금 차트도 보시면 고점을 찍고 이제 살짝 꺾이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당장 접근하기는 어렵다. 뭐 지금 카카오페이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더 싸게 매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반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겠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가 뭐지? 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장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럼 신규 상장주인가? 네, 요 기업은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은 기본적으로 통신주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했어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실질적으로 별로 영향이 없는 분할인데 인적 분할은 아니죠. 인적 분할은 완전히 이제 사업부가 나뉘는 분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텔레콤이 이제 SK텔레콤 그런 통신 사업에 집중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이 기업은 통신 외 다른 성장 사업에 집중. 그럼 이게 뭘까? 이게 SK스퀘어라는 겁니다. SK스퀘어가 이제 11번가나 원스토어 이런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SK텔레콤이 이제 밑으로 SK하이닉스를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SK텔레콤은 통신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죠. 사실상 자회사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이제 다 차치하고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해도 사실 엄청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분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으로 지금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SK스퀘어가 이제 상장 이후에 몇 번 급락을 하다가 다시 또 강하게 반등을 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현재 주가는 아직까지도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SK스퀘어 지분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이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5 5종목 한 종목씩 살펴봤고요. 이외에 더 다양한 종목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 저의 다양한 교육 자료 얻고 싶으신 분, 그리고 장중에 정확한 시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업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종목 관련된 정보들 저희 풍부한 교육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많은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코너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무엇인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파생되는 어떠한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지를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최고의 맛 종목 볼 텐데요. 이 종목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기분 좋은 한 주를 좀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LG 이노텍인데 LG 이노텍은 이제 그 기존에는 엄청 무거웠어요. 엄청 무겁고 엄청 재미없었어요. 원래 LG 그룹주들이 그러니까 알짜 기업들이 많은데 주가가 탄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또 대형주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종목 움직일 때도 조금 소외되고 지루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지루함이 조금 풀리고 있죠. 특히 LG 이노텍이 지금 LG 그룹주를 이끄는 대장격의 종목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연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모멘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북미 지역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LG 이노텍이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여전히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출시될 때마다 혹평을 좀 많이 받습니다. 뭐 더 달라진 거 없네. 왜 이렇게 비싸? 뭐 여러 가지 이제 혹평을 받는 게 아이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팔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돼요. 일단 기본적인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10년 썼다. 그리고 갑자기 뭐 갤럭시로 바꾼다? 어렵습니다.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실 거예요. 반대로 이제 갤럭시 10년 쓰신 분들도 아이폰으로 잘 안 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양측 다 고정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OS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OS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 OS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OS, iOS 그 다른 OS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윈도우 쓰시던 분이 맥을 쓸 수는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맥 쓰던 분들이 윈도우 쓸 수도 없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폰은 언제나 고정적인 판매량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뭐 아이폰이 뭐 추가적인 신작이 나왔는데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이 나와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아이폰 살 사람은 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제 LG 이노텍인데 북미 지역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잘 팔리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였죠. XR 기기향 카메라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메타버스를 매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면서 강한 테마는 뭐가 된다 그랬죠? 테마의 뭐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걸 아신다면 제 방송을 정말 잘 보신 분인데 정답은 테마의 확장입니다. 자, 메타버스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처음에 50종목이었다면 나중에는 70종목, 100종목, 200종목까지 늘어나요. 그 테마가 강하다 보니까 주변주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LG 이노텍은 원래는 메타버스 테마주로 분류를 안 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카메라 기술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로 편입이 되고 있어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포함한 이 확장현실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LG 이노텍의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테마의 확장은 이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테마가 메타버스에서 다음으로 확장될지 이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주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테마예요. 반도체도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엮어서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자율주행차량 카메라 공급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차, 지금 자율주행 택시 포털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물씬 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양매 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딱 좋진 않아요.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 외국인보다 더 안 좋았었던 그런 흐름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기관 외국인 양매수 종목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반등을 하는 그런 습성들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LG이노텍은 기관 외국인이 사면 계속 홀딩해도 되는 종목이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이죠.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다면 뭘 보는 게 제일 쉽냐. 초보자분들께서, 주린이분들께서는 5일 이평선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이 있으면 일단 5일 이평선을 막 타고 갈 거잖아요. 5일에서 이제 더 벌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쉽게 이제 급등주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은 5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을 종가로 지킨다. 그럼 일단 홀딩, 오케이. 다음 날도 지키면 또 홀딩. 근데 종가 기준으로 5일 이평선이 깨진다 하방으로. 그럼 일단 매도.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LG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 이평선이 종가로 깨지면 매도, 깨지지 않으면 홀딩. 심플하게 보세요. 급등주는 심플하게 대응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은 이제 막 밸류를 막 엄청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일단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5일 이평선만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최악의 맛인데요. 이번 주 최악의 맛은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악의 맛이라고 이 종목을 무조건 팔아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왜 하락했는지를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최악의 맛으로 가져오는 종목 중에 그 단골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골 메뉴 두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결국은 뭐예요? 적자 지속 기업, 그죠? 그다음에 뭐 정치 테마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1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주주가치의 희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 대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만약에 내가 신규로 자금을 발행해서 신사업에만 드라이브를 확 걸어. 그러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자금을 확보해서 그 재무구조 개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아니면 채무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쓴다면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서 펀더멘트는 튼튼해지겠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주가치 희석으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 목적을 보면 채무 상환에 7천억, 기타가 8천억이에요. 기타가 8천억이긴 하지만 어쨌든 채무 상환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주가치 희석으로 바로 연결돼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기업을 미리 피하려면 그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거의 안 합니다. 유상증자가 두렵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개선되고 유보율도 높고 이런 기업을 하시면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두산중공업처럼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재무 상황이 별로 안 좋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은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은 안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현 시점에 와서는 유상증자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 개파락이 떨어져서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된 주가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방향성은 이제 유증 이슈는 끝났고 유증 이슈 말고 이제 다른 악재, 다른 호재라든지 여러 요인들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자금 조달로 재무 리스크는 완화됐습니다. 이건 긍정적이죠.
일단 재무 리스크는 완화됐으니까 일단 두산중공업이 좀 신용 등급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수소와 해상 풍력을 비롯한 친환경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수소 관련주,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해상풍력 관련주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은 풍부해요. 결론적으로는 유상증자는 좀 아팠지만 어쨌든 이런 악재를 딛고 반등을 할 거라고 본다. 다만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에요. 지금은 두산중공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몇 개월 정도를 길게 끌고 가시면서 이런 개파락분을 만회했을 때 그때 가서 뭐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그 핵심 코너입니다. 공부합시다죠. 네, 화면을 통해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부합시다 코너는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강의 이후에는 제 강의 풀강으로도 볼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우선 오늘의 강의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합시다의 주제, 제가 주제 선정을 할 때마다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상한 이길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제 기법 강의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상한, 이거 뭔가 상한가의 느낌이 납니다. 그죠? 상한가가 간 종목을 일단 보는 거구나 라는 부분이고 이일, 그래서 상한가 간 다음 날의 매매법이구나. 그럼 상한가 간 종목의 다음 날에 어떠한 흐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상한 이길 매매법이란 뭘까요? 상한가가 발생한 다음 날 매수 타이밍을 잡는 매매법입니다. 요걸 잘 하시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실 수도 있어요. 강력한 수급의 유입 다음 날을 노리기 때문에 단기 급등 포착이 가능하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데 단기 급등 포착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상한 이길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상한가 이길을 노리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기와는 달라요. 상한가 따라잡기가 아니에요. 상한가가 가는 걸 따라잡는 게 아니라 상한가가 간 다음 날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상한가 따라잡기와는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드릴 건 상한 이길 매매법입니다. 주식 경험이 풍부하고 장중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기는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주린이분들을 위한 강의이긴 한데 요거는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제가 매매 방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따라 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락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변동성.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죠?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짧은 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식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더 수월하신데 그럼에도 제 말씀대로만 매매를 하시면 주린이 분들도 하실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소액으로 연습해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가 설정보다 손절가 설정이 중요합니다. 손절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는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어서 제가 손절 타이밍까지 다 말씀드릴 건데 말씀드리면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상한가 힘의 분석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상한가와 하한가 그 관련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네 개 중에 이제 가장 강한 상한가는 뭐다? 요거다. 점상한가. 시가부터 종가까지 상한가로 그냥 마감을 해버린 거. 이러면 상한가에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물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한가가 안 깨진 거예요.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상한가라고 봤을 때 복만 보는 거예요. 일복만. 일복만 보면 점상한가가 제일 강하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로 강한 상한가는 이거다. 시가에서 밀렸지만 종가까지 상한가로 끌어올렸었던 굉장히 강한. 여기까지 밀릴 때는 음봉으로 바뀌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에서 다 사면서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으니까. 두 번째. 요건 이제 세 번째. 시가부터 여기까지 찍고 여기까지. 그리고 네 번째. 요것도 강한 상한가긴 한데 어쨌든 요런 세 개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는 상한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한가의 힘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단순히 일봉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다음날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간 봉의 모양만 보고 다음날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 이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이게 핵심이죠. 추가적인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오늘 상한 이길 매매법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매하는지 여기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내용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읽어드리긴 할 거지만 무슨 말인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제가 차트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네, 정확한 이론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상한가 일봉의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 종가산 상한가 마감. 당연하죠. 네, 상한가 다음 날을 노리는 거니까 일단 상한가가 나와야지. 상한가가 안 나왔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상한가가 나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일봉상 저가부터 종가까지 길이가 15% 이상. 이 말은 뭐예요? 갭으로 확 떠서 상한가 간 건 안 본다는 거예요. 갭으로 확 떠서 그냥 상한가 딱 붙어버린 이런 거는 안 봐요. 네. 일봉상 저가부터 종가까지 길이가 15% 이상. 그러니까 장대양봉으로 상한가를 가든 아니면 시작했다가 밑꼬리를 쫙 달고 다시 끌어올리면 상한가를 가든 어쨌든 네, 저가부터 종가까지 길이가 15% 이상 나온 상한가입니다. 몸통과 꼬리 길이를 포함하고요. 갭상승이 크게 발생한 종목이나 점 상한가는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상한가 간 봉에 고가와 저가의 길이를 봤을 때 15%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몸통과 꼬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상한가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점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플러스 25%로 시작해서 30% 상한가 간 거. 그런 것도 안 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저가부터 종가까지 길이가 15% 이상. 여기서 종가는 상한가겠죠? 네, 15% 이상이어야 되고요.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 달성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의 차트는 최소한 봐야 돼요.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상한가가요. 최고가를 달성해야 되고요.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도 달성이 돼야 됩니다. 요 조건이 맞는 상한가 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조건이 맞는 상한가 봉을 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매매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날 뭘 매수할지 이것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는 상한가 일봉의 조건이에요. 상한가가 나오는 일봉이 요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상한가 다음 날은 어땠을 때 매수가 될까? 그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건 뒤에서 바로 볼게요. 자, 상한가 일봉 다음 날 매수 조건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매수 타이밍이 나오죠. 시초가 전일 종가 이상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시초가가 전일 종가 이상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시초가가 전일 종가 이상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요. 플러스 20% 이상 갭상승 종목군은 네, 제외를 합니다. 너무 크게 이제 급등한 종목은 따라가지 않아요. 플러스 20% 이상 갭상승 종목군은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0% 이상이 출발하면 그거는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일 종가와 5분봉 고가의 중간 가격을 설정합니다. 이게 정확한 설명이긴 한데 딱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알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뒤에 차트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 중간 가격 이탈 후 회복 시 시장가 매수입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리시죠? 중간 가격 돌파 전 최저가를 손절 가격을 설정합니다. 요 세 개의 설명이 정확한 설명이지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뒤에 차트를 볼 거니까 반복해서 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다 나왔어요. 상한가 일봉 조건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조건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매매를 해봐야겠죠. 매매는 차트를 보고 해야겠죠. 네, 글씨만 보면서 매매할 수는 없으니까요. 차트를 보면서 네, 매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5분봉입니다. 5분봉. 계속 5분봉을 볼 건데 자, 여기서는 점점점이죠. 왜 점점점이에요? 상한가 마감이니까. 상한가 마감이니까. 아까 제가 상한가 일봉 조건 말씀드렸죠? 그 조건에 맞는 상한가입니다. 다음 날 이제 갭상승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전날 종가 그리고 5분봉상 고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중간 가격.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의문의 중간 가격이에요. 중간 가격. 제가 아까 중간 가격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간 가격을 설정한다. 그럼 이 중간 가격이 도대체 뭐냐? 중간 가격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죠? 종가와 5분봉상 고가 사이의 가격. 이게 중간 가격입니다. 그럼 주가가 중간 가격을 이탈하고 올라올 때 사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탈을 했죠. 이탈을 아슬아슬하게 시키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 돼요. 목표가는 5분봉상 고가 여기까지 봅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로 보면은 확실하게 아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 차트를 볼 겁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인데 상한 이길 매매법은 상한가 다음 날을 공략하는 건데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은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 상한가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한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수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한 이길 매매법이에요. 자, 상한가의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일봉상 저가와 종가 길이가 15% 이상 돼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봉상 저가와 종가 길이가 15% 이상 돼야 돼요. 15% 이상 됩니다.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여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게 일봉상 6개월 차트예요. 종가가 최고가인가요? 그죠? 앞에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어요. 종가 최고가 맞습니다. 세 번째,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했나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거래량이 있어요. 여기보다 거래량이 많은 건 여기. 근데 여기는 상관없어요. 왜? 1개월이 아니니까. 최근 1개월은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중에 최대 거래량이면 돼요. 만족하나요? 세 가지 다 만족합니다. 뭐가? 이 상한가가. 그러면 이 다음 날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걸 만족한다고 다음 날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날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그 매수 타이밍을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상한가가 일단 나와야 되고요. 그 상한가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요. 이 조건을 만족시킨 상한가가 나왔으면 그 다음 날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전일 종가와 5분봉 고가 기준을 잡고 그 중간의 가격을 깼다가 돌파할 때 5분봉상. 그럼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목표가는 5분봉 고가로 보고요. 손절가는 돌파 직전의 저가로 봐요. 요거는 이제 차트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어떤 상한가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상한가는 일봉상 저가의 종가 길이 15% 이상,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 네, 세 가지의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아까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날을 봐야 돼요. 다음 날. 다음 날 보면 조건은 전일 종가와 5분봉 고가의 중간 가격 설정.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날 일단 5분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9시에 땡 시작하고 9시 5분까지는 기다려야 5분봉의 고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9시 5분 전에는 어떻게든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기다려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일 종가와 전일 종가는 여기예요. 이게 이제 상한가로 갔다가 문 닫은 게 여기, 그러니까 마지막 부근에서 상한가를 가서 5분봉입니다. 상한가를 갖고 5분봉상 고가는 여기예요. 그러면 전일 종가와 다음 날 5분봉 고가의 중간 가격을 깼다가 돌파하면 매수. 그죠? 그러니까 이 5분봉 고가와 저가의 중간 가격을 일단 설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볼 건 뭐예요? 깨는 걸 봐야 되죠. 안 깨면 안 삽니다. 안 깨면 그건 버립니다. 자, 5분봉 고가 더 가는 듯 했지만 슬슬 밀리면서 여기서 깼습니다. 여기서. 중간 가격. 전일 종가와 다음 날 5분봉 고가의 중간 가격. 그 중간 가격은 피보나치 50%로 설정하면 돼요. 여기 깼죠. 네, 깬 다음에 이걸 다시 돌려 세우면 그때 매수를 하면 돼요. 지금은 깼으니까 관심권에 두고 딱 지켜봐야 되죠. 다시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위치에서는 아직 돌파는 못했고요. 자, 보시면 그 다음 날, 다음 봉, 다다음 봉에 5분봉상 돌파합니다. 중간 가격을. 그럼 손절가는 돌파하기 전에 최저가. 여기가 손절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손절가가 타이트해요. 이 타이트한 손절가는 실시간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네, 손절가가 타이트해요.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잡고 5분 중간 가격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목표가는 어디예요? 네, 여기. 다음 날 5분봉의 고가까지가 1차 목표가예요.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면 더 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유도리 있게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5분봉의 최고가가 목표가입니다. 아시겠죠? 중간 가격을 깼다가 중간 가격을 돌파할 때 매수하자마자 손절가 나와요. 손절가는 돌파하기 직전 최저가, 목표가는 5분봉 고가. 여기까지가 모든 설명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차트죠. 일단 상한가의 조건을 알아야 그 다음날 상한가 일봉 다음날 매수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그것도 맞아야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하자마자 손절가 목표가가 딱 나옵니다. 볼게요. 처음부터.
자, 일봉상 저가부터 종가 길이가 15% 이상이 돼야 돼요. 보시면 일봉상 저가부터 종가 길이가 15% 이상이 됩니다. 또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여야 돼요. 이거 종가 기준 최고가인가요? 여기 뭔가 더 높은 게 있는데? 자, 종가 기준 최고가입니다. 이건 6개월 차트고 여기서는 이게 더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예요.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죠. 네. 종가 기준으로 이거보다 높았던 가격은 없어요. 장중에는 있었지, 장중에는. 하지만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최고가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에 맞아요. 세 번째 조건 볼까요?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 이 거래량인데 이 거래보다 여기 거래가 더 크지만 상관없어요. 이건 1개월 전이 아니거든요. 네, 1개월 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1개월 전 최고 거래량 달성. 그럼 세 가지 조건에 다 맞아요. 일봉상. 그럼 다음 날 매수 조건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5분봉입니다. 다음 날 5분봉으로 돌아갔어요. 종가가 있고요. 5분봉상 고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가를 설정합니다. 중간가를 깼다가 올라가면 매수할 거예요. 안 깨면 안 삽니다. 깨서 안 올라오면 안 삽니다. 깬 다음에 올라와야 돼요. 이 조건 다 맞아야 돼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 5분 봉사 하나, 둘, 셋, 4개 봉째에서 깨졌습니다. 깨진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올 때 매수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몰라요. 올라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하셔야죠. 네. 올라오겠지? 네, 예상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올라오는 걸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중간 가격을 깬, 그러니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돼요. 그죠? 이런 위치에서 어차피 매수 안 되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여기 중간 가격을 깨면은 이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수가 언제 됐을까? 바로 됐네요. 이 위치에서 깼다가 돌려 세우니까 이 위치에서 매수가 됩니다. 목표가는 5분봉 고가니까 여기요. 여기. 네. 손절가는 돌파 전 직전 가격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매수하자마자 목표가와 손절가가 딱 나와요. 그냥 기계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짧습니다. 기계적으로 매매하시고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을 갭상승했을 때 보통 잡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가격을 이제 돌려냈을 때는 강하게 돌파할 수 있어서 매수지만 만약에 깼을 때는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절가를 짧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연습하세요.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 여기 고가 1차 목표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조금 더 보시면 이런 데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목표가는 5분 봉상 최고가가 목표가가 됩니다.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봉상 저가에서 종가 길이가 15%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6개월간 종가 기준 최고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달성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일봉상 타이밍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5분봉 고가와 전일 종가 사이의 중간 가격 깬 다음에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깼죠? 돌파했죠? 손절가는 여기입니다. 목표가는 여기. 돌파하기 직전의 저가가 손절가. 목표가는 5분의 고가. 반복이죠. 네,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네, 아까 보셨던 대로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바로 목표가 찍었죠. 네,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깔끔하게 단타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건이 안 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이런 건 조건이 안 돼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조건이 안 돼요. 왜? 종가상 6개월 최고가가 아니에요. 이 앞에 여기 최고가가 있잖아요. 여기가 최고가. 더 높죠?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는 될까? 이거 6개월상 최고가인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1개월간 최대 거래량이어야 돼요. 여기 거래량 많이 실렸지만 1개월 안에 더 큰 거래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한가도 매매가 안 되고 이 상한가도 매매가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예외 조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개월간 최고가,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네, 종가상 이제 최고가여야 되고 1개월간 최대 거래량. 네, 이런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 안 되는 조건들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그 상한 이길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로 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몇 번만 해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매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헷갈리셨으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 강의의 풀버전 강의를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지난 강의들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정리해 놨어요. 그럼 제 강의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이제 교육 관련된 자료들, 런앤런에서 했던 모든 강의의 풀버전 강의가 1강부터 차례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장중에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업황 정보들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런앤런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또 한 시간을 어떻게 달렸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좋은 마무리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전략적인 부분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까 언급드렸죠. 지금은 한 가지 섹터를 보면 뭐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 반드시 포트에 하나는 편입을 하고 가셔야 된다. 네, 지금 반도체가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부진했었던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 DXY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고요. 메타버스의 최종 보스는 또 반도체다. 네, 이런 언급들. 내년에 4차 산업, 5G 여러 가지 투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건 반도체. 지금 하나도 반도체, 둘도 반도체. 삼성전자도 일단 반등을 좀 시도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최소한 하나는 편입하고 가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일단 전략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릴 거는 성장주를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치주 매수하시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주가 가는 타이밍은 따로 있어요. 그 타이밍이 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지금은 가치주를 보자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시장을 보면 내내 성장주입니다. 내내 성장주예요. 성장주가 움직였다가 꺾였다가 다른 성장주가 움직였다가 꺾였다가 가치주, 내둔 가치주. 저 PBR, 저 PER 계속 그냥 저평가입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지금은 계속 성장주 로테이션이에요. 아직은 가치주를 볼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장주를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싼데요. 자,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하락한 성장주도 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은 성장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가격 매력이 있는 성장주를 찾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여전히 성장주에 포커싱을 맞추는 투자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것이 현재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치주는 아직도 재미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여전히 성장주 랠리고요. 앞으로도 성장주 중심으로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성장주의 순환매. 그러니까 성장주가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나 게임같이 그동안 강했던 성장주가 조금 꺾이고 약간 이제 부진했었던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에 의해서 제약바이오주도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매일매일 특징적으로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를 매일 보세요. 그거를 한 몇 개월 정도 하시다 보면 이 섹터 안에서 난 잡아볼까? 저 섹터 잡아볼까? 이런 감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런 감이 생기실 때까지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을 보자. 시장이 어려울 때는 추세를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시장이 어려울 때는 수급을 보자. 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누구 수급? 네, 외국인 수급. 외국인 수급을 보세요. 네, 지금 기관 투자자는 방향성이 좀 없어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보시면 한 번 사는 종목을 계속 사는 성향이 있어요. 한 번 파는 종목도 계속 팔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종목은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이 됐든 한 달 간격이 됐든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순매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럼 반대로 순매도한 종목은 주의해야겠죠. 그죠? 순매수한 종목은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보니까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JYP 엔터 뭐 이런 종목군들의 외국인의 러브콜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보다 수급의 연속성이 강합니다. 한 번 사는 종목을 계속 사고 한 번 파는 종목을 계속 파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관심권에 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매매하셔도 시장 평균치 이상의 매매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 추세를 보자. 그다음에 시장이 어려울 때는 수급을 보자.
이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포커스에 맞춰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성장주,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런앤런 1시간 모두 다 달려왔고요.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이 좀 아쉽거나 저의 더 많은 교육 관련된 정보들 보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업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들, 특히 저의 풍부한 교육 자료들 쉽게 보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